네, 안녕하세요. 김용욱입니다. 자, 최근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 시장에서, 그것도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미국의 S&P 시가총액 중에서도 지금 현재 2등과 3위를 오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년 비전을 보여줄 만한 이그나이트 2024라고 하는 큰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안에서 나온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행사는 항상 이 사티아 나델라 CEO들이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 회장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번에도 역시 이렇게 사티아 나델라가 나와서 관련되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그나이트라는 행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큰 제품들이죠. 마이크로소프트 365 계열, 오피스라고 하죠. 그쪽 계열과 그리고 또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 솔루션, 그리고 또 윈도우즈 등등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 옛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옛날 얘기를 하면서 윈도우 3.1 때, 그리고 윈도우 NT 이런 윈도우 3.1은 제가 대학교 때 일인데요. 그때 이야기로 지금 이제 추억팔이를 살짝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행사를 자세히 보면 추억팔이로 시작해서 미래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플로우로 이렇게 쭉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윈도우즈를 만들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요. 앞으로도 봤을 때 중요한 마일스톤이 되었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중간에 클라우드 이야기로 이야기를 넘기고 있죠. 그리고 마무리는 끝에 가면 보실 수가 있겠지만 양자 컴퓨팅, 퀀텀 컴퓨팅으로 넘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자기는 흥분돼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참여하고 있고 또 주목도 많이 받는 그런 행사 중에 하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요소들 몇 가지를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거를 얘기할 때에 그 인텔의 그 무어 사장이 얘기했던 그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모든 반도체는 2년에 2배씩, 18개월에 2배씩 이렇게 성장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스케일의 법칙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 그런 얘기로 일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년에 1.5%씩 이렇게 스케일 아웃이 되던 그런 IT 시장이 이제는 4.2배로 좀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수 성장이라고 하죠. 이렇게 지수 성장을 하게 되면 중반부를 넘어가게 되면 그 발전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된다. 지금은 이제 반도체 시장, 그리고 IT 시장, 그리고 AI 시장이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은 모든 거의 시작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거고요. 기존의 무어의 법칙은 이제는 조금 부정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이제는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새로운 법칙들이 필요한 새로운 스케일링의 법칙의 출현을 지금 현재 우리는 보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능들이 앞으로 나오는 AI라든지 에이전트라든지 이런 단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티아가 지금 이 전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개념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니버설 인터페이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추론과 계획, 그리고 메모리와 컨텍스트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인터페이스가 이때까지는 그냥 UI라는 개념이었다면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는 사람의 음성, 그리고 시각적인 객체들, 그리고 화면 캡처, 음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는 하나의 인터페이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온 그 정보들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추론하고 계획하고 그것은 기억되고 하나의 컨텍스트가 되어서 사람들하고 같이 인사이트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구조다라고 하는 것을 단 그림 3장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IT가 그리고 또 AI가 발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풍성하게 해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중요한 화면에 나왔죠. 그래서 이것은 AI의 시대, 다시 말해서 에이전트의 시대를 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인 에이전트, 네, 그리고 어떤 조직의 에이전트,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도와준 에이전트,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조직과 그리고 또 기관들이 연결되는, 네, 크로스 에이전트, 이런 얘기들을 함께 하게 됩니다. 자, 내년을 많은 사람들이 에이전트의 시대가 열리는 네, 초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벌써 거기에 대한 준비가 네,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이런 단어들을 이제 먼저 네,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Copilot is the UI for AI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Copilot이 뭔데? 이제는 새로운 UI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생각에 있던 그 UI라는 단어의 정의를 버려야 됩니다. UI가 그래픽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유저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AI가 제일 앞단에서 사람과 인터페이스를 하는 거지, 이게 꼭 화면이 달려 있어야 되고 버튼이 있어야 되고 웹이 있어야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통신을 먼저 코파일럿이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에이전트들은 코파일럿 스튜디오로 만들게 되면 뒤에서 인프라가 그런 작업들을 자동으로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코파일럿 스튜디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코파일럿이라는 걸 마이크로소프트가 벌써 공급한 지도 1년 전이 되었다. 네, 그래서 1년 만에 약 300가지 이상의 네, 벌써 업데이트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코파일럿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코파일럿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느냐, 아직까지는 시장이 약간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코파일럿을 네, 사용하는 세 가지 단계. 첫 번째는 어댑션, 접목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확장하고, 세 번째는 ROI, 네, 이 결과를 평가하는 이런 단계들로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떻게 하면 잘 어댑션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네, 가장 쉬운 예로 지금 코파일럿 페이지라는 걸 먼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코파일럿 페이지는 네, 하나의 페이지가 있으면 그 페이지 안에서 네, 여러 사람들도 같이 들어와 있고요. 여기에 코파일럿도 같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들이 네, 각자 자기의 경험으로 프롬프트를 날리면서 네,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네, 전형적인 협업 시나리오고요. 협업을 할 때 거기 아주 똘똘한 코파일럿 하나가 끼어들어서 네,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코파일럿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소개되는 내용들은 네, 대부분 코파일럿 웨이브 2라는 네,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그 영상에서 볼 수 있는 그 기능들을 네,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네, 워드에서 사용하는 기능, 그리고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데서 사용되고 있는 기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업데이트 내용은 네, 위쪽에 나오는 네, 이 버튼을 누르시면 네, 이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영상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코파일럿 팀즈에 들어갔죠. 이 코파일럿 팀즈 같은 경우는 네, 필요한 내용들 바로 회의록도 써주고 하는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워드에서는 네, 문서를 작성해 주는 거, 네, 빈 페이지에서 시작할 필요가 없다. 네, 기존에 있던 여러 자료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는 그냥 마법을 부리듯이 이렇게 짠, 어때, 훌륭하지 이게 아니라 코파일럿하고 먼저 시나리오를 충분히 이야기하고 나서 이대로 만들어줘라고 하는 중간 단계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나한테 맞는 좀 더 시나리오, 네, 먼저 그냥 무조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전 단계가 하나 더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웃룩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사티아도 네, 가장 익숙해져 있고, 네, 항상 내가 사용하는 기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온 이메일 중에서 우선순위 같은 걸 따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모바일에서도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잠시 모바일 기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것만 해줘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오는 메일들이 되게 많은데요. 정말 메일 정리하는데 매일매일 정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엑셀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기능들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엑셀에서 이제 파이썬 코드가 바로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 코드를 이용을 해서 바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또 높은 수준의 파이썬 라이브러리들을 이용을 해서 좀 더 혁신적인 결과물들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이때까지 아주 단순한 분석 위주로 사용했다면 이제는 파이썬의 생태계를 엑셀에다가 접목했다. 이것은 정말 큰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도 역시 코파일럿을 이용을 해서 손쉽게 생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코파일럿 액션이라는 것도 나오는데요. 이 코파일럿 액션이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필요한 작업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규칙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자동화시킬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코파일럿 액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내용들 중에서 또 제가 최근에 그 코리아 애저 유저 그룹이라고 하는 커뮤니티에서 운영진들과 함께 이 부분들 또 따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또 이쪽 링크로 가시면 또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에이전트 인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또 에이전트들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퍼실리테이터 에이전트. 서로서로 일정 맞추는 거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 해주는 거. 그다음에 또 프로젝트 매니저 에이전트, 프로젝트 관리해 주는 거. 그리고 인플로이 셀프 서비스 에이전트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각각의 용도마다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에이전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일이죠. 그리고 이런 에이전트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혼자서 굉장히 많은 에이전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작업을 하는 그런 환경이 바로 내년부터 시작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이런 기능들을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코파일럿 라이센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코파일럿 라이센스를 사야 되는 이유가 좀 불분명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기능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코파일럿 라이센스를 사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겁니다. 자, 다음에 쉐어포인트 에이전트도 있는데요. 이 쉐어포인트 에이전트는 정말 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쓰시는 분들은 많은 자료들이 쉐어포인트에 쌓여져 있죠. 그래서 해당되는 이 쉐어포인트에다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바로 찾아서 정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져 있는 에이전트를 그냥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에이전트들은 바로 이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통해서 직접 코파일럿을 여러분들 버전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헬로 AI다. 그러면 헬로 AI에서 견적 담당하는 에이전트 혹은 뭐 매출 집계를 하는 에이전트 이런 식으로 여러 에이전트들을 전문적으로 만들어 놓고 걔한테 묻고 답하는 과정으로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 에이전트를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도 지금 이렇게 채팅 형태로 내가 필요한 얘기들, 내가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맞는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중에 다이나믹스 365라고 되어 있죠. 이 다이나믹스 365라고 하는 여기에도 보면 고객에 대한 데이터들이 이미 쌓여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 데이터 중에서 갑자기 이번에 고객 중에서 한 명이 매출이 늘었어요. 그럼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매출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요. 거기에 맞는 프로모션을 설계하고 그 사람한테 메일 보내고 다시 한번 매출을 극대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가능한 이유는 이 오피스라고 하는 이 생태계,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이 생태계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전부 다 실제 데이터라는 겁니다. 실제 업무에 사용되는 문서들,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기본적으로 생성형 AI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있죠. 뭐 할루시네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를 따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쉽게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ROI가 뭐냐면 여기 Result of Investment죠. 그래서 투자 대비 효율을 따지는 겁니다. 무조건 에이전트들만 누르르 쏟아 넣는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따지기 위해서 이 코파일럿 어널리틱스라는 게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 코파일럿 에이전트들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바로 따져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지표로 분석해 주니까 도입하고 나서 효과, 이게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바로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코파일럿을 실행시키기 위한 이 디바이스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이 코파일럿 디바이스라고 하면 뭐 기본적으로는 윈도우즈가 되겠죠. 물론 이제 맥이라든지 뭐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데서도 잘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 전용 디바이스를 쓴다면 좀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코파일럿 플러스 PC예요. 그래서 이 코파일럿 플러스 PC는 지금 최근에 퀄컴 그리고 AMD 그리고 인텔 등에서 나오는 CPU에 이런 인공지능을 처리할 수 있는 전용 칩이라고 할 수 있는 NPU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PU를 이용을 해서 언어 모델도 사용하고 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용도로 AI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 NPU가 탑재되어 있는 그 PC의 스펙을 코파일럿 플러스 PC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걸 사용하게 되면 이 PC 자체에서 바로 언어 모델도 돌리고, 거대 언어 모델도 돌리고, 정확하게는 거대 언어 모델을 축소해 놓은 스몰 랭귀지 모델을 바로 돌릴 수가 있고, 다음에 또 기본적인 계산 같은 것도 거기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티아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전체적인 이 생태계에서 이런 똑똑한 코파일럿 디바이스들은 하나의 엣지 디바이스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처리들은 이제 분산 처리가 되어서 PC 자체에서 처리를 하고요. 중요한 데이터들은 클라우드에서 처리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구성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윈도우즈 앱 on 안드로이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윈도우즈 앱이 안드로이드에서 돌아가나? 이 부분은 저도 좀 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도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가 하나 나왔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링크라는 게 나옵니다. 요거 가격대를 이렇게 환율을 따져보니까 한 50만 원대 정도라서 이게 왜 이렇게 싸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예쁘게 생겼죠. 사이즈가 딱 맥미니 정도 사이즈로 이번에 작게 나온 맥미니 사이즈의 느낌인데 자, 그런데 이걸 보시면은 저게 어떻게 작동되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특정 PC나 아니면 클라우드에 있는 가상 PC에 접속해서 그걸 실행해주는 일종의 터미널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회사 자체의 PC에서 작업을 할 수 없고 클라우드에 있는 가상 머신에서만 작업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하면 보안성이 첫째로 올라가고요. 두 번째로 모든 데이터가 다 클라우드에 쌓이게 되면서 업무의 효율성도 올라간다. 근데 이걸 아무래도 범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로 사무 환경 위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이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즈 11의 시큐리티 쪽도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제 윈도우즈 커널에 대한 접근을 막겠다라고 해서 보안을 좀 더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만 나오느냐? 또 재미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윈도우즈 핫픽스라는 게 나왔는데요. 이 윈도우즈 핫픽스는 기본적으로 이 윈도우즈 업데이트 할 때마다 리부팅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리부팅을 할 수 있는 횟수를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는 기술. 리부팅을 하지 않고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커널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나 그 이용을 막는다면 아무래도 리부팅하는 횟수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또 재미난 사례를 하나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나사와 함께 협업했던 어스 코파일럿이라는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어스 코파일럿은 100테라바이트나 되는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전 지구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는 기상 데이터, 그다음에 공기질 데이터 이런 것들도 함께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범지구적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쉽게 코파일럿 에이전트라는 서비스를 만들었다. 이것은 나사가 만들었고요. 그냥 내가 궁금한 걸 전에처럼 막 복잡한 데이터 쿼리를 날린다든지 IT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코파일럿이 100페타바이트의 데이터들을 데이터들을 뒤져서 그 안에 있는 값들을 찾아서 알려준다는 겁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시카고의 날씨는 어때? 시카고의 공기질의 변화는 어때? 이런 것들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바로바로 정리해서 알려준다는 거죠. 자, 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세계 최고의 컴퓨터로 보통 이 클라우드 플랫폼을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는 하나의 월드 컴퓨터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자, 애저 로컬이라는 게 또 발표가 됐어요. 애저 로컬은 원래는 애저 스택 HCI라고 하는 제품이 있었어요. 일종의 클라우드가 있다면 이 클라우드 일부를 로컬에 설치해서 여기서 작업하다가 필요하면 또 클라우드로 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하는 이런 제품군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애저 스택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저 스택이라고 하는 이 제품 중에서 HCI라고 하는 걸 이름을 바꿔서 이제 애저 로컬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클라우드에 있는 걸 이제 로컬로 내렸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이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하시면 필요한 대로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걸 스타링크 같은 걸 연결하는 하나의 예로 설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애저 코발트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칩셋 열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설계해서 사용하고 있는 애저 코발트 100이라고 하는 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ARM 계열의 아키텍처로 되어 있는 일종의 CPU인데요. 여기에서 리눅스 계열의 제품들을 많이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ARM 계열로 간 이유는 실제로 보면 전력 사용량을 많이 줄이면서 성능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와트당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접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두 번째로 여기 보면 또 새로운 칩셋을 지금 끄집어내서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 제품의 이름이 Azure Integrated HS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칩셋입니다. 그래서 인증이나 키, 암호화시킬 것들은 여기에다가 넣는 거죠. 이게 소프트웨어 레벨이 아니라 하드웨어 레벨로 처리하기 때문에 보안성과 속도를 더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애저 부스터라고 하는 또 새로운 칩셋이 나왔어요. 뒤에 보면 DPU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데이터 프로세스 유닛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유닛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력 수요를 줄이면서 데이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에는 속도가 더 빠른 그런 칩셋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하고는 여전히 계속해서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엔비디아는 대체 불가능한 수준의 독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그 가장 최신 GPU죠. 이 블랙웰이라고 하는 이 GPU가 지금 애저에서 지금 프리뷰로 지금 서비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H100이라고 하는 게 주로 데이터 센터용으로 사용이 됐는데, 여기 H200에 해당되는 블랙웰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이게 서비스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MD하고 협력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AMD, MI300X라고 하는 GPU를 이용을 해서, 오픈 AI 등을 돌리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꼭 하나만 선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양한 경우의 수만큼 넓게 열어놓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애저 HB-V5라고 하는 칩셋도 나왔어요. 요거는 다른 가상 클라우드보다도 훨씬 더 속도가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것도 AMD하고 같이 협력해서 만든 CPU고요. 최근에는 보면 인텔하고 뭔가 협력하는 게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칩셋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칩셋인데 주로 인공지능 추론용 칩셋입니다. 마이아 100이라고 하는 CPU인데요. 요거는 이전에도 여러 번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자체 설계한 이 마이아 칩셋을 이용을 해서 벌써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주로 언어 모델들, 주로 오픈 AI 계열의 언어 모델들을
추론하는 용도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건 이제 엔비디아의 고가의 GPU에 대한 종속성을 끊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냉각 장치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제품들 추론 칩셋이라 하더라도 열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뭐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냉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냉각 장치들을 개발했는데 이게 지금 마이아 칩셋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블랙베리라든지 앞에서 나온 다른 칩셋들을 이용한 렉 마운트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발표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데이터는 이야기는 데이터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패브릭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나옵니다. 패브릭이라고 하면 뭐 면직, 뭐 직물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천을 짤 때는 가로 세로로 이렇게 짜죠. 그래서 가로 세로 이렇게 짜듯이 데이터가 이렇게 서로 얽혀 있는 모양을 여기서는 마이크로소프트 패브릭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오래전부터 많이 사용했던 단어인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패브릭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뭐 성능은 당연히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GCP, 구글의 클라우드 그리고 AWS에 있는 그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까지 모두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이 패브릭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SQL 서버 계열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는 데이터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포맷이죠. 디스크 ANN 벡터 서포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 포맷은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 만들어서 원래는 빙 검색 엔진에서 사용을 하던 건데요. 데이터를 처리할 때 메모리 상에서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늘리는 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죠. 그래서 SSD와 메모리를 함께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하게끔 만들어서 효율을 굉장히 높여놓은 그런 포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이제는 실제로 사용하게끔 다 끄집어내고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I 앱 플랫폼으로 이야기가 넘어가고 있고요. AI 앱 플랫폼을 얘기하면서 서비스 이름을 이제 Azure AI 파운드리라고 하는 걸 새로 내놓게 됩니다. 이 Azure AI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뭔가 새로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볼 수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는 머신러닝하는 Azure 머신러닝 스튜디오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픈 AI의 언어 모델을 사용하는 Azure 오픈 AI 스튜디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합쳐지면서 Azure AI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올라갔는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추상화를 시켜서 Azure AI 파운드리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뭐 이때까지 온 거의 끝판왕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안에서 1800개 이상의 모델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많은 수의 데이터들은 이 모델들은 허깅 페이스에서 온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메타나 미스트리알 그리고 엔비디아 등에서 만들어진 것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만든 파이라고 하는 모델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숨가쁘게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또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가 이제는 특정 도메인에 맞는 모델들도 제공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더스트리 모델이라고 해서 특정 도메인에 맞는 모델들도 개발해서 역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근데 당연히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빨라요. 이 발전 속도 자체가. 자, 그 다음에 Azure AI 에이전트 서비스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에이전트들을 만들면 이걸 만들고 배포하고 그리고 또 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스케일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게 이제 퍼블릭 프리뷰로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테스트를 하기 위한 방법들도 함께 제공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안정성을 평가하고 하는 그런 도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넘어가다가 이제 잠깐 숨고르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노바틱스라고 하는 이 회사 그리고 닛산 이런 데서 지금 앞에서 제가 설명해드린 마이크로소프트 패브릭을 이용한 엄청난 데이터들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코파일럿을 올려서 거기에 대해서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짧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맨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네, 거의 이 마지막에서는 네, 퀀텀 컴퓨팅 얘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애저 퀀텀이라고 양자 컴퓨팅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양자 컴퓨팅을 하기 위해서 네, 어느 회사랑 협업하고 있다. 우리는 어디랑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업계에서 유명한 네, 아톰이라고 하는 컴퓨터하고 네, 지금 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아톰이라는 이 회사는 네, 지금 현재 또 나름 네, 검색해보면 나오는 걸로 봐서는 네, 그래도 꽤 양자 컴퓨터 쪽에서는 진도를 나간 업체다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업체는 네, 아톰이 아니라 네, 아이온 Q라고 하는 업체가 또 유명하기도 하죠. 어쨌든 이 양자 컴퓨터는 네, 앞에 있던 이 AI가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더 많은 GPU와 더 많은 전기와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쿨링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점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는 양자 컴퓨터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맨 끝에 나와서 우리 이런 것도 해라고 보여주고 있지만 불과 또 우리가 한 2, 3년 있으면 이런 게 완전 대세가 되어서 또 모두가 뭐 몇 큐빗, 뭐 얽힘 이런 얘기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순간 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생각해보면 이 언어 모델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한 지도 사실 2년, 3년이잖아요. 시장이 나온 거는. 그리고 또 논문까지 따져가봐야 불과 한 6년 전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양자 컴퓨팅 이 정도 발전한 것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발전이긴 한데요. 네,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인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미션 얘기를 하면 항상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제가 30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네, 숨가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길게 소개해드린 영상은 또 마이크로소프트 또 커뮤니티에서 또 따로 공개해둔 게 있으니까 네, 그걸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또 빠른 소식들 나오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팔로우 하고요. 네, 조만간 네, 2025년 어떻게 될 것인가 2025년 트렌드에 대해서 또 한번 예측하고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만간 다시 뵙겠습니다.